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어제 준비 과정 중에 통신 오류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던 누리호가 밤샘 작업을 통해 통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추진 공급체 점검을 마무리한 누리호는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다시 3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선 우리 수찰단은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추가 기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황금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 성장률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인분당선 왕십리에서 선릉 사이 구간 선로가 침수돼 2시간 넘게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 열차 운행이 재개된 가운데 코레일은 침수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통신 이상을 일으켜 잠정 중단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재개됐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어제 발사하지 못한 누리호를 오늘 저녁 6시 24분을 목표로 발사 운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어제 저녁 6시 24분에 발사할 예정이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발사 전 점검 과정에서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제 발생 원인을 규명해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한 결과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확인돼 발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성장률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우선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결했죠? 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동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연 3.5%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고공행진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까지 내려온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점도 주요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져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한은의 동결 결정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역대 최대 금리 차가 부담스러운 대목이었을 텐데요. 자본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동결을 넘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 둔화에도 목표치로 세운 2%대는 아직 갈 길이 먼 데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지 등 대내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금통위원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5%까지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고 절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장 반응을 들었다며 절대로 못 올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네요. 네,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는 1.6%였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제의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을 반영해 소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애초 중국 경제의 활동이 재개되면 수출 부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반등에도 악영향을 준 겁니다. 다만 한은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국내 경제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부터 IT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경제 회복 여파 등이 겹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한 겁니다.
네, 금리 동결에 금융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정에 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나 성장률 하향 조정 모두 사실상 예고됐던 만큼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12% 오른 2,570.64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떨어졌지만 큰 낙차 없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22% 오른 857.30으로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84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6원 오른 1,319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현재는 1,320원대로 제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계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로 추가 채용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동시에 사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선관위 경력직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사퇴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선관위는 이들이 그동안 제기되어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는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와 지난 2018년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선관위 간부들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밝혀진 건 현재까지 6건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 장관급인 박 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 차장 등 모두 5급 이상 고위직이고요. 이 박 총장과 김 전 총장의 경우 자녀의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채용 특혜 의혹을 질타해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 총장 등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돌파에 나섰지만 셀프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관리 문제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총장 등의 사퇴와 상관없이 특별감사와 자체 전수조사로 전현직 공무원 자녀의 채용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징계나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지난달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등이 내리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3월 120.59보다 0.1% 낮은 120.51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에서 3월 내내 상승했다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4월과 비교하면 1.6% 상승했는데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1.8% 하락했고 전력가스, 수도,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2.8%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1,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인 분당선 왕십리에서 설릉 사이 구간 선로가 침수돼 2시간 넘게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하고 정확한 침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열차 운행 얼마나 멈췄던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8분쯤 수인분당선 왕십리역과 선릉역 사이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열차 운행은 2시간여 만인 낮 1시 반쯤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선로에 물이 유입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는데요. 침수 구간은 서울숲역부터 압구정 로데오역 사이 해저터널 20m로 철로 위 6cm 정도까지 물이 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수로 고립된 열차나 피해를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물이 어디서 유입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방당국과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돌풍,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는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먼저 연휴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내내 호우가 예상된다는 겁니까? 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호우 대비가 필요한 시기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오후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중부지방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비구름의 중심이 남하하면서 남부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상하고 있는 2호 태풍 마와르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일단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고요? 네, 아직 변동성이 무척 크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볼 때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괌을 강타한 태풍이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수요일쯤 타이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력도 태풍 가운데 가장 센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후 태풍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인데요. 태풍이 타이완 부근에서 정체하다 일본 동쪽 해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예측 모델마다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연휴 뒤 다음 주 날씨는 2호 태풍 마와르에 따라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양지면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1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 트럭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3시간 정도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희대 탈옥수 신창원이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치고 교도소로 복귀했습니다. 대전교도소는 어제 오후 5시쯤 신 씨가 병원에서 퇴원해 교도소에 다시 입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대전교도소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로큰롤의 여왕으로 불리며 60년대에서 80년대를 풍미했던 팝스타 티나 터너가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백악관도 그의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티나 터너 측은 터너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집 앞에는 죽음을 예도하는 꽃다발들이 놓였습니다. I can Tina Turner. We used to watch them on TV and see their concerts. I know we went to one Madison Square Garden, so it was they were very exciting and. Well, it seems like she was eternal, so I think she will still go on like that. Even if she dies, she will still remain Tina Turner. 터너는 로큰롤 시대 초창기인 50년대에 데뷔해 30여 년간 소울과 R&B, 록 등 여러 장르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3개 부분을 휩쓰는 등 그래미에서 모두 8차례나 상을 받았습니다.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1988년 브라질 공연에서는 18만 명이라는 최대 유료 관객 기록을 남겼고 60이 넘어 펼친 세계 투어 공연에서는 1,300억 원가량의 티켓 판매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습니다. 터너는 전성기에는 영화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고 007 시리즈 영화 주제곡도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런 화려한 영광은 첫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당한 끊임없는 폭력과 학대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여서 더욱 빛났습니다. And it is a massive loss to the communities that loved her, and certainly to the music industry. And her music will continue to live on. 2009년 은퇴한 뒤 2013년 음악 프로듀서와 재혼하면서 스위스로 국적을 바꾸고 주로 유럽에 머물러 온 터너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근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의 대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간질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사람 가운데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 비하 표현인 수박이란 표현도 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지도부가 200만 명 당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고 해서 이관계에 속았다며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아니겠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친명계의 안민석 의원은 유독 중진들이 내부 총질을 하는 현상을 보면서 중진은 중진다워야 한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문자폭탄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극렬당원이다. 이재명 지지하는. 팬덤 결별 이래도 안 할래? 막 그랬는데 딱 조사해보니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당원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필요하게 우리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가려내요.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뭐 자꾸 억누르는 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영상을 정리를 좀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에요. 거기서 거론됐던 의원.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문자 폭탄 확인해봤더니 당원이 아니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간질을 좀 경계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2일 날 이제
이원욱 의원이 그 강성 이제 당원이 올린 문자라고 하면서 그걸 공개하면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고요. 윤리감사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당원이 아닌 거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당에서는 뭐 저기 당 그 의원도 있지만 당원들의 목소리는 사실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돼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 동안에 뭐 폭언과 폭력이라든지 협박을 동반한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속적으로 그 당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고 네네. 또 당의 신고센터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행위를 한 당원을 제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전해숙 의원한테 문자 폭탄 보낸 강성 당원은 네. 제명 조치 제명했죠. 예. 제명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강성 당원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네. 뭔가 좀 명백한 팩트와 근거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에 대한 비판도 같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네, 조홍천 의원은 이 이관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도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어요. 비명계의 입장은 뭐예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네,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의도가 네. 사실 겉으로는 강성 당원들의 이런 태도들을 빗대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서로의 관점이 틀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서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네.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은 이제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사퇴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라 본인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제 비명계라고 할까? 근데 단순히 비명계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예.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네.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봉화마을 같이 갔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이재명 대표 옆에 고민정 의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막 그 강성 지지당원들이 고민정 뺨때기부터 때리고 시작하자. 전 고밀정이다.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 폄하를 하고 욕을 해대도 제가 이제 더 심한 욕은 뺄게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단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이제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룰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제 귀결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새로운 혁신위를 구성해서 당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혁신위 구성이 한창이라면서요. 네. 이미 당에서 뭐 장경태 최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위는 사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쇄신 의총 과정에서 네. 그 혁신위를 구성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 여당과 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혁신 경쟁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혁신위를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보다는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하는 모습들이 결과로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원내 의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높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우리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저도 이제 비대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전당대 전에 그런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그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시키는 것들은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동일 지역의 삼선 금지라든지 뭐 의원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위 20% 해당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공개해라.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그 혁신의 내용으로 많이 주장돼 왔었는데 그랬군요. 예. 실제로 지금 그 비명이나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께서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뭐 도덕성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얘기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꾸 책임론을 자꾸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0.73%로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 이거는 정적재검 포적 수사이기 때문에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의총에서 당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 쇄신 개혁과 관련해서 대의원 표 관련해서 당원 국민 다 1인 1표인데 왜 대의원은 50표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당내 구성원이 원내 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위원장이지만 전국에 253개의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원내 지역위원장들의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원내 의원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하셔요. 그런데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면 대구 경북에 우리 민주당세가 약한 곳에 뭔가 메리트를 줘야지 그쪽에 우리 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더원협 회장입니다. 원내지역위원회 회장인데 월요일 날 당 지도부랑 저희가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다 저희 원내지역위원장 협의회 소속이에요. 그분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의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1인 1표, 표의 등가성, 투표할 때 당대표랑 최고위원 뽑을 때 1인 1표를 하자라는 주장이지 대의원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송영길 대표 대표됐을 때 당시에도 대의원들은 100표 정도를 행사했습니까? 그때도 50에서 한 80% 정도.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재명이에요. 뭐 무슨 혁신 제도를 하든 간에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냐 안 치르냐인데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는 수박수박하지 말자 이렇게 가능하면 이 비명계의원들의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재명 마을에서 이장 그렇게 사퇴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보면 김남국은 무죄다. 그것이 이재명 마을에 아주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안에 이제 개딸들이 그 이재명 마을의 참여자들이 자 민주당의 백드롭을 제가 어저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백드롭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뒤에 담대한 변화 견고한 통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담대한 변화를 하고 계십니까? 통합하고 계십니까? 개딸과 함께 더불어서 비명계와 친명계 갈라치기 하는데 정신이 없으시고 본인의 안위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혁신위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이에요. 이미 물 건너가고 날 샜습니다. 장경태 의원 갖고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의원이 혁신위를 주도하는데 위원장은 아니죠. 위원장은 아니지만 주도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험회를 제일 문제 삼지 않습니까? 김남국, 최강욱, 김승원, 김민형배, 강민정, 문정복, 김의겸, 김용민, 장경태 이런 분들이 지금 혁신위를 주도하는데 이거 해봤자예요. 물 건너갔어요. 대의원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박희태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이미 대의원제 폐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도가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험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대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대의원제는 원외 지구단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할 때도 반대표가 한 표 더 많지 않았습니까? 과반은 못됐지만 반 이재명계가 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200만 당원들은 개딸을 중심으로 한 열성 당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혁신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의원제를 그대로 폐지 대의원제를
그 이쪽에서는 유지하자고 하는 거고 비명계에서는 예. 이쪽에서는 폐지하자고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 측면계에서는.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 네. 저기 철험에는 혁신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정당법상 대의원제도는 다 있어요. 네. 1인 1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표수를 이야기하는 예, 거죠? 저희가 예. 얘기하는 것은 그 1인 1표를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어느 나라에 예. 표를 1인 다표로 행사하는 데가 네,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얘기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도 이준석 잠시만요. 당대표 예. 시절에 그 최시영 의원인가요? 그분이 혁신이 만들었다가 지금 활동도 안 하고 없어졌죠. 그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만 할 입장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당대표가 임명하고 났는데 최재형 당시 의원님을 임명을 했는데 예. 사실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니까 최재형 혁신위 체제도 무너진 겁니다. 네, 네. 자, 보십시오. 장경태 의원이 그 주도하는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가짜 뉴스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아주 극성 친명 대표 철험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철험회가 몇 명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 지금 철험회가 장경태 의원이 아니에요. 혁신위를 지금 그 구성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 그렇죠. 구성이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혼동이 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전부터 당내에 그 혁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당내에 있는 조직이죠. 지금 예, 있었어요. 조직. 거기에 이제 그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새신노총에서 얘기하는 혁신은 새롭게 만들자라는 네. 별도의 혁신을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그래서 얘기. 이제 제 말씀이 예. 이 지금 이것을 그래도 주도하는 것이 장경태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뭐 말씀했듯이 비명계라든가 이렇게 좀 더 그 개방을 하고 완전히 이상민 의원 혁신위원장 시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네. 혁신이 아직 안 꾸려졌다니까.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단계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아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제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수들끼리 다 알아요. 저게 가령 그렇게 꼭 구속해야 될 사안인가. 이제 그 형량으로 봐서도 의원들 사이에는 좀 동정론도 있을 거예요. 잘못됐고 저 없어져야 될 관행이지만 예. 그렇다고 뭐 그 저기 돈을 지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밑에서 심부름한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전당대회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좀 관행 부분이 있다. 돈봉투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달하는 용어로 쓴 것이지 이게 무슨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물론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관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건 아닌 것 예, 같고요. 예. 잘못된 구태라고 보고 명명백백하게 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30일 날 만약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이고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소명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듣고 그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그때와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돈봉투 사건 터졌을 때 당에서는 대단히 이걸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당히 이기의식도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관련된 그 네 분이 모두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런 네.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그 문제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포함된 이제 쇄신 같은 내용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돈봉투 사건을 저희는 이제 2008년도에 저희는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이 정치 그만두신 지 오래돼서 최근에 정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서 돈 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정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폄하하면 안 되죠. 문제는 이번 회기 들어서 보십시오. 노웅래, 또 이재명, 뭐 이런 분들은 다 불체포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하영재 의원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수진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 탄압이다 해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아예 횡포죠. 그런데 뭐 이번에도 그냥 이거 별 문제 아니다. 그러고 나서 뭐 그냥 윤관석 의원, 뭐 이상만 의원 이런 분들한테 면죄부를 준다면 그 대가는 총선 때 반드시 치를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노남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잘 조사받고 방어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다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치는 이제 엄정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야당 당대표를 포함해서 전 정부 인사 관련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정작 그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라든지 또는 여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 처리로 다 위험에 넘기니까 그거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30여 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포함해서 정부의 요직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여론이 50% 넘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영길 의원께서 무죄면은 아니 핸드폰을 왜 파리에다 버리고 와요? 그냥 제출하면 되지. 윤관석 의원 왜 핸드폰 다 버리고 전부 다 지워버리고 빈 깡통폰을 제출을 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뭐 불체포 특권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법원에 가서 설명하면 되지. 아니 본인들이 저는 제 핸드폰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장모 얘기하는데 이거 다 지난 정권이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 난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비번부터 빨리 좀 풀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지구권 전부 다 의혹인데 지금 저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거는 이 정부에서 한 거죠, 경찰에서.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김 여사나 또는 장모가 이미 회사에서 사퇴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상에. 여기까지 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철수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요.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리꽂기식으로 가면 역풍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꽂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개혁 공천, 그러니까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공천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네. 자,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기 내려꽂기 공천하고요. 개혁 공천하고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내려꽂기라고 하고 개혁 공천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경선 없이 뭐 그 어떤 특별한 지역에 뭐 공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향식 공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현역 당협위원장이 무조건 유리해요. 아니 안철수 의원의 말은 내려꽂기식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려꽂으면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 내려꽂기식이라든가 개혁 공천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결국 내년에 얼마나 개혁 공천을 많이 하고 새롭게 그
새로운 모습을 국민한테 선보일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안철수 의원이 또 저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실형받은 이야기를 하고요. 예. 네. 저거요. 글쎄 정치의 이상과 현실인데 대통령께서 저는 내려꽂기 안 하실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항상 그 지적됐던 그 문제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뭐 룰 바꾸고 출마 못하게 하고 예, 이런 등등 예. 해가지고 결국은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고 네. 당정 일체론 얘기가 나왔고 김기현 대표조차도 스스로가 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들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 그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기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과 야당은 상당히 달라요. 대통령이 뭐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의중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제 예.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네. 대진표가 누가 더 국민들한테 마음에 살 수 있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좀 들어왔어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죠.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한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야가 5차례나 협상을 해서 특별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입법을 좀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세 사기를 정부와 여당은 이걸 개인의 무슨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취급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예, 그 사회적 재난이 당했을 때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그 재난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피해 입은 전세금을 네. 보전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래서 10년 동안 뭐 무이자, 그것도 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만 무이자를 하고 나머지 예. 금액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빚을 더 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전세금 그런 보전 부분은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뭐였죠? 예. 자, 모든 사기 사건은 다 정부가 변제해 줘야 돼요. 내가 개인이 사기당하면요. 정부가 다 변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네.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그럴 경우에 정부가 다 보존해 줘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빚이 400조가 는 겁니다. 그런 네. 식으로 돈을 뿌려대서 아니 사기 사건을 정부가 변제해 주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어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여야 합의로 됐으니까. 참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되는 법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은 서둘러서 통과를 시키고 쟁점은 좀 남겨놓고 다시 협상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간호법이라든지 네. 그 뭐 양국관리법 예. 관련돼서도 거부권 행사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대단히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논의하는 과정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예. 상임위 논의들을 거쳐서 부득이하게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에서 가서 이렇게 통과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여야 간에 이제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더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을 드려요. 너무 대통령실에 눈치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법률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합의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실의 의중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직회부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국정이 여야 간의 국회와 국정이 운영돼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자, 전세 사기는 지금 검찰 조사 중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본인이 사기당한 전세금을 국가에서 다 보존을 해라. 너무 무리하니까 민주당이 물러난 거예요. 지금 간호법이라든가 다 추후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 무조건 직회부를 하니까 의회법 위헌이라는 소지로 우리가 그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여당 안 합니까? 이렇게 그냥 거야 횡포로 무조건 본회의에 직회부해놓고 대화를 단절해놓고 오늘 저희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 한번 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인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만 만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밥 먹자고도 했어요.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왜 대화를 포기합니까? 불통으로 대표를 갖다 앉혀놓고 대통령한테 불통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거야 횡포로 이렇게 그 본인이 직회부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이제 여야 대표가 다 갔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 제안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식사만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요. 못했고 그런 의중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밥만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꽉 막힌 전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좀 이렇게 해법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대화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아유, 그게 밥만 먹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예. 식사하면서 대화하자는 얘기였죠. 네.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대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당 패널한테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식수로 써도 됩니까? 한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면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 이렇게 수출해도 되잖아요. 일본이 왜 돈 들여가지고 바다로 버립니까? 그 아까운 자원을.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눈 찌르지 마세요. 오랜만에 우리 정청래 위원장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염수를 식수로 마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는 질문은 이건 우리 과방위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염수, 식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처리수라고 정부 부처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영국 학자를 데려다가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식수다 이렇게 얘기를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 웨이드 앨리슨 교수에 관련해서는 그 초청 관련해서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초청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셨냐고요?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간담회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간담회 공식적인 장소죠. 입장을 밝혀드리면 그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게 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보니까 뭐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이제 유포를 했어요. 그 재미 봐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길어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전에 다핵종 여과장치 알프스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하죠. 예. 그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그 IAEA 알프스 성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독극물 운운하며 혹세무민을 할까요? 똑같은데 저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방사형 오염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항해도 평산 우라늄 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강산입니다. 예전에 민주당 강우병 사태, 그냥 미국 소 먹으면 뼈가 구멍이 송송 뚫어진다 했는데 15년 지나서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성주 참외, 전자파 참외라고 했는데 5,700억짜리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공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 관계. 낮 동안 쾌청한 하늘을 만끽하기 좋지만 날이 다소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 강원도 영월은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아있고 점차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경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18도로 예상돼 선선하겠고 바람은 초속 4m로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맑은 오늘과 달리 내일은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내륙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와 부산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는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지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